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위, 그 중에서 연, 월, 일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재미나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만만한 게 우리 사람 몸이기 때문에 사람 몸을 이용한 단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연계에는 표준 사이즈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자기의 육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단위를 기준을 삼아서 측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엄지손가락이나 팔, 다리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큐빗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건 우리 아마 성경 같은 데서는 규빗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은 인디애나 존스 1편 같은 데 보시면 그 단위를 규빗 단위로 해가지고서 지팡이에 그 어떤 유리 구슬을 꽂아서 빛이 비쳐나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단위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이 끝까지 길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가 약 46cm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손가락과 손바닥의 길이로 나누고 있는데 손가락 4개의 폭, 손가락 4개의 폭, 요거 4디지트라고 하고 1팜,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4개를 합치면 아마 손바닥 넓이 비슷하게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6팜이 1큐빗입니다. 자, 그 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는 거기에 1팜을 더해서 즉 7팜이 됐죠. 제왕 큐빗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것은 약 53cm로 표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큐빗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치입니다. 인치.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기로는 2.54cm 정도 되는데요. 인간의 엄지손가락 폭을 표시하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로마 시대에는 1피트, 우리가 이제 약 30.48cm라고 하는데 1피트의 12분의 1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인치가 1피트인 겁니다. 자, 1305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1야드를 3피트로 정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91.4cm입니다. 1인치는 말린 보리알 3개를 세로로 늘어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보리알 말려놓은 것을 그 굵은 쪽 말고 긴 쪽으로요. 요것을 세로로 늘어놓은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보리알을 기초로 한 척도를 영국의 신발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는 야드를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전세에 의하면 헨리 8세는 1야드를 팔을 완전히 바깥으로 뻗쳤을 때 자신의 코끝에서 엄지손가락까지의 거리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보시면 1야드가 거의 91.4cm인데 그 양반 팔이 꽤 길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feet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feet는 말 그대로 푸트, 우리가 말한 영어의 foot, 발이죠. 복수입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발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끝까지의 길이였습니다. 1피트가. 이것도 되게 긴 겁니다. 여러분 신발 되게 265, 250에서 되게 280, 긴 사람들은 30cm 정도 이렇게 긴 게 있겠지만 굉장히 길었나 봅니다. 이 척도는 또 고대 이집트에서 짧은 1큐빗, 아까 제왕 큐빗은
7팜이었고 일반적으로 쓰는 큐빗은 6팜이었습니다. 3분의 2로 통일되었습니다. 또 에드워드 1세 덕분에 그것은 1에이커를 재는 척도가 됐습니다. 1에이커는 4047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단위가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이런 단위가 있었다, 어쩌다 하는 재미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1세 이전의 시대에는 에이커가 멍에를 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아엎을 수 있는 면적이었습니다. 논밭을 갈 때 멍에를 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뒤에 이제 쟁기를 끌고 가야 되니까 멍에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가 하루에 갈아엎을 수 있는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갈아엎을 수 있는 면적이라는 게 소마다 워낙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우리 조선시대 때 황희정승이, 조선시대 황희정승은 명제사기고, 태종 때부터 일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황희정승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나갈 때, 논에서 검은 소와 누런 소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쉬려고 나오는 농부에게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검은 소가 좀 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이 물었겠죠. 암행어사로 나갔던 황희정승이 그걸 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놈들도 소고 동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일 못한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희정승이 큰 것을 배웠고 그 후에 그렇게 명재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 황희정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한테 단판을 구하러 오게 되면 너 말도 옳다, 너 말도 옳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 말도 옳다.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줬다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이해한 것처럼 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드워드 1세는 1에이커를 40로드 곱하기 40로드로 정했는데 1로드는 16.5pt였습니다. 약 5m입니다. 이 단위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건 어쨌든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만든 단위이긴 한데 그렇게 수월한 단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미터법이죠. 요거는 육체적인 우연성보다는 이론의 기초를 둔 최초이자 유일한 체계입니다. 이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요. 구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이 계측법, 뭔가를 재는 단위 형태의 혁신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중량과 길이를 측정하는 미터법은 프랑스 국민회의 탈레랑의 제안에 의해서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1791년에 만든 것입니다. 학자들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척도를 발견해서 거기에 계측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메트론을 따서 미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십진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메트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미터입니다. 자, 그들이 기초로 삼은 길이는 남북 양극을 지나는 지구의 둘레였습니다. 남북 양극을 지나는 지구의 둘레였습니다. 즉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m, 4천만 분의 1m, 강 모서리의 길이가 10분의 1m인 정육면체, 우리가 말한 네모상자죠. 정육면체와 같은 부피의 4도씨 물의 질량을 1kg, 그 부피를 1리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1m가 빛의 파장을 기초로 해서 정의되고 있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측정 단위를 이야기했고요. 요 세 번째는 달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력입니다.
일단 달의 운동에 기초를 두면 태양력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음력입니다. 태음력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태양력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네. 자, 일단 태음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달의 운동에 기초를 둔 겁니다.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9.5일이 걸립니다. 헤브라인, 유태인이죠. 헤브라인이 채택했던 고대 바빌로니아 달력은 완전한 태음력으로 29일과 30일로 된 달을 교대로 늘어놓아서 12개월을 만들었습니다. 29일, 30일,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354일입니다. 354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 달력은 계절보다 너무 빨리 앞서갑니다. 계절보다. 그 계절과 관련된 태양에 맞추면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태음력의 235개월이 태양년의 19개년, 즉 228개월과 주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채소 공배수를 찾아낸 거죠. 예. 자, 유태인들은 지금도 태양력과 태음력을 조종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나 회교 달력은 달이 점차 계절보다 늦어지는 태음력입니다. 12개월의 태음력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 즉 365일 5시간 48분 46초에 가능한 한 가까운 달력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365일의 밀력을 만들어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물론 태음력은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 뱃사람들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는 것 전부 달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태음력과 관련된 요소를 쓴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태양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율리우스력하고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자, 카이사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시저죠.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원정했을 때 그곳의 간편한 역법을 알고 그것을 규범으로 하여 BC 45년에 로마력을 개정합니다. 이것이 율리우스력입니다. 왜 율리우스냐면 우리가 말한 시저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중간 이름을 따라서 율리우스력입니다. 자, 그는 1년을 평년 365일로 하고 4년에 1일의 윤희를 뒀는데 그걸 어디다 뒀냐? 2월 23일 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을 30일로 만듭니다. 춘분을 항상 3월 25일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춘분하게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윤년 계산을 잘못해서 BC 32년부터 BC 9년까지 3년마다 윤희를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날짜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1500년 후에 이 달력에서 누적된 오차가 만 10일에 달했습니다. 자, 다음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BC 6년부터 AD 4년까지 거의 11년간에 걸쳐서 윤희를 넣지 않고 4년마다 넣기로 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전 유럽에 점차 보급되어 16세기 말까지 오랫동안 쓰이다가 그레고리역에 이어졌습니다. 율리우스를 써다가 그것을 그레고리역으로 바꾼 거죠. 뭔가를 고쳤겠죠. 자, 그레고리역이라는 것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때 초기 단계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는데
율리우스력을 쓰게 되면 점차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3월 21일이어야 할 춘분이 달력에서는 3월 11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랍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10일간의 오차가 매우 골치 아팠습니다. 결국 교황은 각 교회와 의논한 끝에 1582년 3월 11일부터 20일까지를 건너뛰고, 다시 말하면 3월 10일 다음 날을 3월 21일로 한다고 하는 새 역법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는 그레고리역입니다. 뭐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윤년은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인데 연수가 100의 배수가 되면 윤년을 두지 않습니다. 2월이 28일인 거죠. 다시 400으로 나눴다로 전에는 윤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200, 300에 해당되는 년은 2월 28일. 그 다음에 400년에 해당되는 해는 다시 2월 29일입니다. 이 계력에 의해서 1년은 365.24251이 되고 태양년과의 차이는 불과 3000년의 하루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일이라고 하는 날이 11일 동안이 어느 사이에 달력에서 없어진 겁니다. 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에서는 1752년 9월 3일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날짜도 10일간이나 달력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해 영국에서 그레고리역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11일이 빠졌던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11일간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태음력과 태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이제 사주고 이런 것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만세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벌써 내일이 경자년 1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이라도. 2월 4일 춘분이 경자년의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일 들어가서 1월 1일 경자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틀립니다. 또 음력 설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경자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틀립니다. 원래 이것은 만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세력은 2월 4일 춘분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되게 12월 말에 태어나신 분은 내가 이 띠냐 저 띠냐 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태양력도 안 맞고 태음력도 안 맞고 만세력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전해냐 그 후냐를 따로 따져야 됩니다. 자, 일단 그거 만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일주일은 7일이다. 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주일은 항상 미묘한 시간 단위입니다. 일은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과 관련이 있고, 월은 달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년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근데 한 주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달랐습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은 한 달을 3주로 나눠서 일주일이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4일이 일주일입니다. 일요일 자주 와서 좋겠습니다. 자, 또 고대 아시리아인은 6일을 생활의 주기로 삼았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주 7일의 표준은 약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인이 처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날에는 당시에 알려져 있던 7개의 행성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 습관을 몇 나라가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프랑스는 1792년에 자기들이 발명한 미터법에 맞추어서 십진법을 이용하고자 일주 10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십진법에 맞추려면 한 주도 10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나폴레옹이 이를 폐지했습니다. 소련은 1929년에 일주 5일제를, 1932년은 일주 6일제를 도입해 보았지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주는 우리가 그 일, 그 다음에 월, 년, 요것은 어떤 우리가 자연에서 뭔가 기본을 찾아볼 수 있고 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일주는 며칠이냐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이다? 요것도 결과적으로 다 자기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수메르인은 하루를 6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낮 3경이고 밤 3경입니다. 바빌로니아인은 12등분 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은 아마도 이집트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의식을 정확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24라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는 밤이 되면 12개의 밝은 별이 연속적으로 또 오르는 것을 점성술사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집트인들은 대칭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낮도 밤과 같은 수로 등분을 했습니다. 밤 12개, 낮 1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라고 해서 12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 시간별로도 됩니다. 월별로도 되지만 시간별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 12개의 시간으로 나눴던 거죠.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날짜에 대한 것은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3가지의 주요 온도계가 있었대는데 2가지는 전적으로 우연히 눈금으로 결정된 거고, 섭씨 온도계만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3가지의 온도계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갈릴레오가 발명한 최초의 온도계입니다. 참, 이 양반도 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온도계는 눈금이 없습니다. 아주 가는 유리관에 알코올을 넣고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알코올이 팽창해서 그 유리관 속에서 상승하는 것, 늘어나는 것을 알아낼 정도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화씨 온도계는 약 1세기 후인 1720년 암스테르담에 사는 독일인 물리학자 파렌하이트가 수은 온도계의 온도 눈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씨라고 하면 파렌하이트라고 그러죠. F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는 얼음과 보통 소금을 섞어서 얻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0도로 하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 온도를 12도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아무리 온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0도에서 12도 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변화가 적다 보니까 좀 더 세분한 눈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혈액의 온도를 96도로 놓고 어느 온도, 0도까지의 사이를 96등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재보니까 순수한 물은 32도에서 얼고 212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인 혈액의 온도를 98도 6분으로 고쳤습니다. 현재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화씨 온도계의 눈금입니다. 자, 섭씨 온도계는 1742년, 약 22년 후죠. 스웨덴의 셀시우스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는 C라고 쓰죠. 화씨 온도계는 파렌하이트를 따서 F로 쓰고, 그는 물의 결빙점을 0도, 물이 오는 온도를 0도, 비등점, 끓는 점을 100도로 정했습니다. 이 눈금은 다른 것보다 여러모로 편리해서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요새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하도 계산해준 프로그램이 많아서
뭐 이건 뭐 따로 계산하는 방법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예, 만일 섭씨 30도라고 하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가로 화씨 온도 빼기 30입니다. 왜? 32가 그 소위 말하면 오는 점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30도 계산해 보면 화씨 온도로는 86도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이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술 한잔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좋은 기분 술 한잔하고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술의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 도수가 높은 술, 보드카, 위스키, 진 등은 알코올과 물 그리고 향료로 되어 있습니다. 양조업자들은 18세기까지 알코올의 농도를 알아내는데, 예,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술과 화약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혼합해서 불을 붙여봅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약한 거고 폭발하듯 불이 붙으면 너무 강한 겁니다. 푸르고 투명한 불꽃을 계속해서 고르게 타올리는 술이 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03년 바톨로무 사이크스란 영국의 세리, 우리가 저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죠. 뭐 돈 숫자에 밝았겠죠. 알코올과 물의 혼합액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액체 비중계를 발명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술의 알코올 함유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프루프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알코올 표준 농도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그 뜻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프루프는 미국에서는 알코올 50%, 예, 즉 절반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100프루프, 100이 되는 데 있어서 알코올이 50%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예, 알코올 57.1%, 물 42.9%를 100프루프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프루프는 100이라고 하는 단위 내에 우리가 말한 술이나 물이, 알코올이나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표시하는 단위이지, 그게 알코올 100%란 뜻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도술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코올이 포함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만큼 들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도수가 높은 술이라도 100프루프를 넘지 못합니다. 왜?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특히 물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간단히 알아보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올해의 시간 잘 보내시고 아주 정말 건강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